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올인한 거예요. 전 재산. 이거 잘못되면은 움직이기가 어려워요.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건설사하고 계약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여요.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. 특히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나서면 안 됩니다. 브로셔를 만들었어요. 전단지를 한 100여 군데, 200여 군데 부동산들한테 이렇게 나눠줬어요. 이제 설계가 끝났으면 이제 공사를 들어가야 될 텐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우선 첫 번째로 현장 소장 찾기예요. 네네네. 그럼 현장 소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. 대표님이 여기 책에 적어 놓으셨는데 네네. 자 그러면 현장 소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네네. 왜 중요한지 네네. 어떻게 하면 현장 소장을 좋은 사람을 구할 수 네네네.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. 현장 소장의 역할은 이제 하도급 계약을 할 때 하도급 사장들을 만나서 도급 계약을 하고요. 공정 관리를 합니다. 골조를 올리고 그다음에 안에 이제 조적을 하고 미장을 하고 내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공정 관리를 쭉 해줘요.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도급 사장들과의 계약, 그다음에 그런 공정에 대한 관리, 그리고 공사의 품질을 제고한다 그럴까요? 그 집을 제대로 지어주시는 분이죠. 현장을 총괄하는 거죠. 그럼요. 예. 집을 실제로 지어주는 분. 예. 그러면은 이 현장 소장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사례에서 들어봤는데 이제 건축주가 너무 바빠서 현장에 자주 못 나가서 현장 소장한테 맡겼는데 현장 소장이 돈을 중간에 가로챈 것도 있고 돈은 건축주한테 받아놓고 밑에 하도급에는 제대로 지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많더라고요. 좋은 현장 소장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지 구할 수 있어요? 요즘은 이제 직영하는 것보다 시공사를 선택해서 이제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물론 시공사도 중간에 이렇게 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직영을 하는 메릿이 좀 있어요. 이제 건축비를 좀 아낄 수 있다든지 내가 원하는 쪽의 스펙으로 좀 가깝게 할 수 있다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. 이거 시공과 직영에 대한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이제 내가 건축주면 시행을 하는 거고 집을 지어주는 사람은 시공사입니다. 보통 건축 회사들이 하는 거죠. 그거를 그분들한테 미리 견적을 받아서 맡기면 그분들이 알아서 이제 모든 집을 다 지어줍니다.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. 비용이 조금 더 들죠. 왜냐하면 건축 회사들은 고정비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직영을 내가 짓는다 그러면 현장 소장을 직접 고용하는 거죠? 고용을 해가지고 도급 계약도 하고 자재도 조달하고 이래서 하면은 건축비를 좀 아낄 수 있어서 현장 소장을 찾는데 현장 소장을 구하기가 어려우시면은 건축 설계 사무소에 가면은 소개를 해주십니다.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다니다가 내가 짓고 싶은 집에 유사한 집을 가서 그분한테 이 집을 지은 분을 소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. 그 집에 대한 평판 같은 거 내가 원하는 집을 보고 그 집에 대한 평판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서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. 내가 외향으로 보기만 좋은지 그 집에 대해서는 주변에 중개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잘 아세요. 저 집은 어떻다, 잘 지어졌다, 하자가 없다, 세입자가 잘 들어온다, 문제가 뭐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모니터링 한 다음에 그 집을 지은 분을 찾아서 거꾸로 부탁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이게 비용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? 10%에서 30%? 10%에서 30%. 꽤나 그래도 차이가 나네요. 아니 지금 돈이 없어서 이제 있는 집을 다 팔았는데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한 5억 정도 4억 7천 들었지만 뒤에는 한 7억 8억 이렇게 들거든요. 10%면 7천이고요. 30%면 2억이에요. 근데 자신이 없는 경우에 이제 직영하는 경우에는 미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고 이 미관상도 이상한 집을 지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은 맡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자신 있다.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돈을 아껴야 된다. 왜냐면 돈이 없어요. 제가 그 집을 이렇게 맡길 돈이 없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제가 직영을 해야 됐거든요. 그래서 평판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면 돼요.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기 최 기자님이 계시고 제가 있잖아요. 저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면은 제가 옛날에 있었던 회사의 사람들에 물어보면 어떤 사람이라는 게 나오고 저도 최 기자님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?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성품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리고 자금 상태도 봐야 돼요.
예,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이제 돈에 대해서 괴로워지면은 저한테도 그 고통이 연결돼서 네. 오거든요. 현장 소장들이 그 한 현장만 짓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다른 현장도 짓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잘 파악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올인한 거예요. 전 재산 딱. 이거 잘못되면은 이 움직이기가 어려워요. 제가 자금 계획에서 얘기 들을 때치 좀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점검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현장 소장을 찾아서 현장 소장하고 계약을 했다고 치죠. 그러면은 이제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. 좀 궁금한 게 이제 공사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현장 소장이 총괄을 하는 건데 책 보니까 대표님 많이 거의 매일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바쁜 직장인들도 있고 그렇잖아요. 이거 현장에 얼마만큼 나가봐야 되나요? 저처럼 이제 회사에서 잘리고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늘 가 있으면 되고요. 그 회사에 다녀야 되는 분들은 맡겨야 됩니다.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건설사하고 계약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여요. 근데 직영을 하는 경우는 이제 리스크 관리해야 될 게 많아요. 내가 자금 주는 것도 제대로 가는지 봐야 되기도 하고 안전 관리나 민원에 대한 것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돼요. 그래서 공사할 때 이제 건축주가 왜 매일 가냐면은 저는 미션이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. 건축주의 미션. 1. 안전 관리. 직영에서 집 짓는데 사고 나면은 이거 꽝이에요. 수주 준 것보다 훨씬 못 하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그 안전관리에 수반된 것들 몇 개 있어요. 정류정돈을 제가 굉장히 많이 매일 나간 이유가 많이 시켜요. 정류정돈이 안 됐으면 아무래도 그 안전사고가 낼 소지가 많아요. 그리고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음주하시는 분들 계세요. 그거 그 하도급 사장한테 강력하게 얘기해야 됩니다. 음주하면은 계약 파기다 이런 식으로 계약 조건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 술 몇 잔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사고가 납니다. 근데 사고가 나는 건 전적으로 건축주 책임이에요. 그리고 주변에 민원 분명히 많습니다. 심한 경우는요. 제가 처음 집 지을 때 저희 집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음식점인데 장사 못 한다고 무지한 금액을 요구를 했었어요. 얼마 기억나시나요? 네, 1,000만 원 달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아무 가게가 아니 근데 없는데. 민원을 제기하면 그걸 시청에서 뭐 이렇게 제재가 들어오는 건가요? 아니요, 시청이나 구청에다 얘기를 하면은 이제 오죠. 요즘 민원에 대한 거는 굉장히 반응들이 빨라서 바로 저희 집 옆집이어서 불편을 주던지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좀 떨어져 있는 음식점에서 왜 나한테 돈을 달라 그러냐. 근데 민원에 대한 거는 돈을 주면 안 됩니다. 돈을 주고 나면은 여기도 달라고 그러고 나도 달라고 그러고 저 먼 데에서 1,000만 원 줬어? 나는 2,000만 원 줘. 이럴 돈이 제가 없어요. 근데 그분이 좀 나빴어요. 자기가 뭐 건축 경험이 있는데 너 어떻게 하면 이거 집 짓기 어려운지 다 알아 내놔 이런 식으로 뭐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전했습니다. 굉장히 고전했어요. 근데 뭐 거의 뭐 그래도 달래야 돼요. 같이 부딪히면은 건축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죄인 같은 느낌으로 해야 돼요. 왜냐면 불편을 주고 있는 거 사실이거든요. 시끄럽고 먼지 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 옆에 건물들 흔들리고 뭐 금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다 보완을 해줘야 되지만은 그래서 그런 처음부터 가서 이제 미리 잘 말씀드리고 해갖고 큰 민원은 없었지만은 어려운 상대들을 한 번씩 만날 수 있어요. 그거는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공사할 때 이제 관리 하도급 사장들 혹은 거기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직접 관리하신다고 했잖아요. 내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. 그럼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뭐 현장 소장이 옆에 있겠지만 건축주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뭐 실제로 책 보고 공부하신 건가요? 이게 책 보고 현장에 요새 제일 좋은 건 유튜브예요. 유튜브 보시면 되고 사실 그거는 저희 건축도들을 잘 모릅니다. 그러니까 소장님들이 이제 봐주시면 되고 하도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도급 사장들이 그거를 하세요. 관장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. 그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특히 그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나서면 안 됩니다. 무슨 요구 사항이 있으면 늘 현장 소장이나 하도급 사장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지 내가 건축주니까 뭐 너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은 문제 많습니다. 그러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. 근데 워낙 자기 돈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가지고 제 친구도 한번 그런 경우에 있다가 거기서 그분들이 건축을 중단하고 갔어요.
가면은 다음 팀이 들어올 때까지 공정이 중단됩니다. 그리고 다음 팀이 잘 안 들어와요. 다들 연관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.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. 공정 관리를 이렇게 신경 쓰는 게, 공정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한 달 임대료가 1,000만 원이면은 공정이 한 달 늦어지면 1,000만 원을 제가 못 벌고 있는 거예요. 공정을 그렇게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은 일정대로 안 돼 가지고 2달 늘어졌다, 3달 늘어졌다 그러면은 그 돈들이 지금 다 못 벌고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자는 다 나가고 있는 거고 불편은 감수하고 있는 건데 수입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관리에 대해서 좀 신경 써야 돼요. 그래서 책자들 보고 그러면 공정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. 여러분들이 제 책에도 있지만은 그 일정 공정도를 그려보고 건축 전체 일정도 그려보고 그것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할지들도 현장 소장하고도 계속 상의를 해야 됩니다. 제가 집 지어보면서 느끼는 거는 모르지만은 자기 걸 전부 하게 되면 굉장한 전문가가 됩니다. 뭐 그냥 제가 고3 때도 이렇게 공부 안 했어요. 이 집을 빨리 잘 지어가지고 생활비를 집사람한테 제대로 주지 않으면은 제가 이제 좀 입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이거든요. 뭐 그래도 뭐 좀 기준 같은 게 있지 않나요? 작업자분들이 기대하는 건축주의 기준 뭐 이런 거. 매너, 그거는 혹은. 이제 그 특별히 제공한 건 없지만 불편하지 않은 것들. 여름에 할 때는 이제 생수 생각보다 많이 드세요. 그리고 타먹는 커피. 뭐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환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들을 하는 게 좋지 뭘 계속 사다 주는 거는 그 건축주가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그럼 이제 건물 다 지으면 네네. 공실이 안 나는 법, 그다음 뭐 새 놓을 때 어떤 뭐 본인만의 방법, 노하우 이런 게 있을까요? 새 놓기 제일 좋은 거는 잘 지으면 됩니다. 아까 설계할 때도 얘기했고 뭐 처음에 얘기했듯이 세입자가 좋아하는 방을 지으면 돼요. 그리고 세입자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면 됩니다. 근데 이제 투자비가 좀 들어요. 그래서 그거를 내가 투자를 할 건지 아닐 건지 이거 결정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이제 계속 하고 있는 방법이 좀 무식한 것들인데 브로셔를 만들었어요. 전단지를 이제 건물 외관하고 실내 그다음에 임대 조건 뭐 옵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갖고 한 100여 군데, 200여 군데 부동산들한테 이렇게 나눠줬어요. 새로 신축 건물입니다. 소개해 주세요. 뭐 강서구, 양천구, 뭐 영등포구, 굉장히 많이 갔어요. 그리고 부동산만 당한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도 이제 뭐 하고 뭐 학교도 가서 그냥 무작정 찾아가시는 거예요? 그렇죠. 예. 그리고 회사도 가서 하고 학교에서도 기숙사로 쓰려고 이렇게 그 연결하는 경우도 또 있어요. 우리가 생각하는 외에 병원도 기숙사로 쓰려고 통임대하는 경우가 있어요. 되면은 굉장히 좋은 거고 아니더라도 좀 거들먹거리고 살다가 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. 처음 집에 대한 정말 정성을 굉장히 쏟았죠.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임대를 잘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따로 있어요. 직원들을 데리고 뭐 이렇게 무슨 직방 다방 이런 뭐 데다가 광고도 하면서 하는 데들이 있는데 전화번호부에 부동산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 몇 개로 좀 축약이 되고 공실이 생기면 그 친구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냅니다. 조건들하고 뭐 이런 것들. 그러면은 쉽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중개업소도 관리를 하고 세입자 관리는 제가 특별히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한 거는 세입자들이 입금을 하면 입금 확인을 해줬어요. 제가 이제 처음에는 16개의 방을 갖고 있었는데 그다음에는 이제 좀 더 지어서 많아졌어요. 그리고 조그만 것들 늘 그렇게 해요. 조금 문제가 생기면은 나한테 얘기해라. 이 집 내가 지었는데 충분히 AS 해줄 수 있다. 그래서 문제 생긴 걸 하자라 그래서 놔두면 하자가 커져요. 외국인 학생이 들어와 있었는데 하자를 얘기를 안 해가지고 문제가 커진 적이 있어요. 변기에다 물티슈를 계속 버려서 이 배관이 막혔어요. 막혀갖고 다 뜯어내야 되던데. 그렇죠. 그거를 이제 변기가 막힌 게 아니라 이 같이 가는 이제 그런 배관이 전체가 막혀버렸어요. 배관 뚫는 분이 와서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래층에 가서 이제 배관을 다 걷어내고 보니까
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설비했던 사장님을 불러서 그걸 이제 다 했는데 굉장히 그 참 괴로운 일이에요. 그거 뜯으면은 막 그냥 오물이 확 나오거든요. 그런 것들 사소할 때 좀 뭐가 이상할 때 가서 하면은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거든요. 그런 것들 AS 잘 해주면 좋습니다. 신축 건물들은 생각외로 곰팡이가 좀 잘 나요. 왜 그러냐면은 건물 자체가 아주 덜 말라 있는 상태여가지고 바싹 한 1, 2년 건조시킨 다음에 세입자가 들어가면 좋은데 그러면 뭐 한 1억 이상 손해를 봐야 되니까 그냥 준공 나자마자 들어가다 보면은 환기가 잘 안 되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은 그런 처치 방법도 알려주고 그러면서 세입자가 나가면서 본인들이 세입자를 소개하기도 해요. 그래서 좀 그리고 저도 지금 임대하고 있는 집들을 거의 매일 가서 청소하거든요. 자주 이렇게 컨택하고 이러다 보면은 좋은 관계를 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서울 수도권에서 이 꼬마 빌딩을 짓는다고 했을 때 자본금 얼마 있어야 될까요? 이렇게 딱 좀 뭐 최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? 어려운 질문인데요. 땅부터 찾아야죠. 땅이 어느 정도 되는 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 너무 작은 땅들은 필수적으로 빠져야 되는 공간들이 있으니까 뭐 계단이든 복도 이런 거 빼고 나면 방이 한두 개밖에 안 하면 수익률이 거꾸로 안 나와요. 그래서 들어간 돈에 비해서 이제 세가 나올 게 없다 보니까 안 하는데 뭐 적으면 5억짜리로 시작할 수 있죠. 땅만 사면은 자금을 대출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는데 효용성이 좀 적으니까 금액을 좀 더 키우든지 아니면 지방에 가서 찾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. 서울에서 좀 떨어져서 가면은 조금 더 싸게 찾을 수 있는 데들도 있고 서울에서 시작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부담될 거예요. 한 7, 8억? 7, 8억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. 대출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내가 네네. 본인 자본금으로. 자 그럼 마지막으로 꼬마 빌딩으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계신 분들에게 건물주가 꾸민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퇴직하게 되면은 생활비에 대한 그 공포가 있습니다. 돈을 집사람한테 갖다 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요. 왜냐면 뭐 예금이 많다든지 어디 들어올 게 있다든지 그러면은 다르겠지만 대부분 직장 생활을 했던 분들이 뭐 아이들 키우고 이러다 보면은 크게 모아놓은 돈이 없거든요. 그래서 퇴직하고 고정적으로 생활비가 들어올 수 있다면은 뭐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있겠습니까? 근데 저희가 또 주거 형태는 또 대부분 아파트잖아요. 내가 주거하면서 그 생활비가 나올 수 있는 집, 이런 꼬마 빌딩을 지을 수 있다면은 정말 권해드리고 싶어요.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부동산은 조금 퇴직하고는 재고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꼬마 빌딩 짓기 도전 한번 해보세요.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. 자 오늘은 서남석 대표님에게 꼬마 빌딩 짓는 방법, 노하우들 좀 들어봤습니다.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직접 현장을 뛰면서 좀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내가 꼬마 빌딩 건물주가 될 수 있다.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발로 뛰고 도전해 보면 이룰 수 있는 것이다.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좀 서점에 가서 책도 많이 읽어보고 퇴근하면 부동산도 좀 많이 둘러보면서 이 빌딩에 대한 관심을 좀 키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네.